자, 이번에는 고전문학에 대해서 올해 수능에서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한번 짐작을 해보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기본기에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갖춰지면 확장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뭐 어떤 작품 나올지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짐작하고 유추하고 끊임없이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통틀어서 구분 없이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출제된 작품들은 다 빼고요. 해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할 텐데, 일단 고전문학은 자, 가사가 다시 나올 것이냐? 네, 가사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출제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 말고 가사 출제도 가능하지만, 그거 말고 어떤 향가라든가 향가, 고려가요, 그 다음에 시주 등의 조합인가요? 시주의 조합도 출제는 가능한데, 2022학년도 수능에 보면은 연시조하고 그 작품이 나왔죠. 탄공가가 나왔고, 그죠? 그래서 가사가 나올까라고 하는데 가능은 한데 어떤 게 나올지 좀 모르겠어요. 가사 조합도 역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죠. 가능하다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확률은 좀 떨어지고요. 요거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일단 운문 파트를 좀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사 말고 그럼 뭡니까? 연시조인가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연시조도 당연히 가능을 한데 요건 좀 쏘쏘해요. 약간 세모로 좀 재놓을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좀 늘려놨지만, 일단 고전 시간은 여기에서 언급한 건 지금 고전 시간이거든요. 고전 시간은 단독 제재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복합 제재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합 제재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 높다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고전 시가 필드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뭔가가 복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복합 제재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짐작을 해보니까, 당연히 고전 시하고 평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평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고전 시하고 수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대 수필일지 고전 수필일지는 좀 짐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고전 시하고 설마 희곡이 복합이 될까요? 이거는 좀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너무 그렇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다면 읽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했었던 네 번째죠. 고전 시하고 현대시 괜찮습니다. 만약에 고전 시하고 현대시가 둘이 복합으로 나온다면 아마도 수필과 희곡 중에서 단독 출제를 할 때 그렇게 나올 거예요. 수필을 단독 한 작품을 내거나 희곡을 단독으로 한 작품을 내서 좀 문제를 묻고 싶을 때, 그때 아마 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작가들이라든가 올해 출제의 특징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다양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하나의 방법 세트일 거예요. 그런데 요것보다는 다섯 번째 하나만 더 할까요? 고전 시하고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소설이 믹스되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문제 만들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읽기가 너무너무 지랄 같죠? 그래서 고전 시하고 소설도 가능은 한데, 이렇게 하면 시간 분배를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좀, 확률은 낮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복합제로 할 때 평론이 좀 있든가, 아니면 수필이 복합이 되든가, 요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중에서도 요 조합이 그래도 여러 작품, 다양한 장르를 내주면서 또 문제도 다양하게 평가하면서 다른 제재를 구성을 할 때, 다른 제재를 출제할 때
부담을 덜 주는 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는 복합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작품들을 봐야 되는데 예, 고전 문학을 통으로 보는 거니까 산문 파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문 파트로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네, 고전 시는 EBS에 있는 작품을 연계해 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작가를 연계해 줄 것 같기는 해요. 예, 두 작품이 만약에 선별이 되면, 두 작품이 선정이 되면 한 작품은 EBS에 있는 작품, 한 작품은 EBS 없는 작품을 둘 다 낼 겁니다.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여기서 좀 짚어볼 게 문학이죠. 문학 운문 파트의 어떤 내 출제상의 특징을 그동안 좀 대표적인 걸 좀 보니까 자, EBS 연계되는 작품 한 작품을 반드시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한 작품을 집어넣어 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이거를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좀 파악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 일부는요,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네, 외부 작품이죠. 외부 작품이 최소 한 작품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작가를 연계하는 것이 좀 적어요. 즉 우리가 아는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낯선 작품, 아마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한 작품 정도 연계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에 입각을 해서 현대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구분해서 현대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대시는 좀 바꿔서 해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현대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시는 아마도 단독 출제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현대시 파트에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일단 단독 출제가 될 것이다. 단독 출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네, EBS 연계해서 EBS 한 작품, 그 다음에 외부 두 작품이죠. 외부에서 네, 한 작품 정도의 두 작품 조합의 네 문제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보통 두 작품이 연합이 되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를 내는데 한 문제는 어휘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세 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징들을 물어보겠죠. 그러나 문제 난이도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시는 단독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언제 것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출제 부분에서 보면 일단 시 부분은 일제강점기 시가 있어요. 예, 현대문학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전후, 6.25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전쟁 전후,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현대시가 또 언제가 있죠? 산업화 시대가 있죠. 네,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군부 독재 80년대죠. 그래서 산업화 60, 70년대, 군부 독재 8, 90년대,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산업화 사회에 이어서 이제 현대인의 어떤 소위 90년대 이후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90년대 이후 인간 소외에 관련된 거죠. 여기에서는요. 현대인의 소외, 아노미에 관련된 요 5가지 출제 분야가 있을 겁니다. 출제 필드, 출제 시대 또는 출제 분야가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EBS에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아마도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전후의 소설이 또는 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아니면 한국전쟁 전후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유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 작가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출제 분야는 이거고, 그러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주제의식으로 일제강점기는 일제에 대한 저항, 한국전쟁은 전쟁의 비극성과 그거에 대한 극복, 산업화는 산업화의 어떤 부정적인 폐단과 비정한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 그 다음에 군부독재는 저항정신이겠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인간소외라고 해서 특별히 누구를 비판하거나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편견과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서 하게 되죠. 90년대 이후 소설도 현대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산업화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짐작을 해 보겠습니다. 단독 출제죠. 그래서 현대문학 자료를 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죠. 그래서 단독 출제가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인데 유명한 작가들 있죠. 뭐 김소월, 윤동주, 이육사. 네, 윤동주는 좀 지금 아닐 것 같고요. 김소월이라든가 또는 이육사라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윤동주는 좀 출제 텀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뒤에 이제 그 작품별 네, 문제 프린트를 보고서 좀 체크할게요. 자, 현대시가 이러하고 세 번째 현대소설로 먼저 넘어갈게요. 네, 현대소설로 가면 예, 이 시대적인 구분이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소설도 단독 출제가 될 겁니다. 네, 단독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출제가 가능한, 네, 연계 출제가 가능한 부분을 보면 출제 가능한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 역시 이것도 일제강점기라든가 네, 한국전쟁 전후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시나 현대소설에서 일제강점기 부분이 나온다면 하나는 산업화나 90년대 이후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인데 현대소설은 네, 출제 가능한 부분이 현대시와 비슷하게 궤를 맞출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요 5가지 분야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한국전쟁 전후라든가 요걸 좀 짐작을 해보면 한국전쟁 전후 황순원의 소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한국전쟁 전후 또는 네, 90년대 이후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대시에서 그렇게 출제가 됐다면, 현대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또 다른 옵션 조합은 뭐다? 두 번째 옵션 조합은 이런 부분이 한국전쟁 전후라든가 90년 전후가 현대시에서 만약에 출제됐다면 그때는 네, 당연히 일제강점기겠죠. 김유정의 만부방 같은 작품은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토속적이면서.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관련된데, 그 출제 가능한 부분이 그렇게 되고, 네, 세 번째는 유명한 작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시보다 소설은 유명한 작가의 평범한 작품으로 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어려워져요, 그러면요. 평범할수록 더 문제는 고난이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유명한 작가의 네, 작품이 나오거나, 근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는 한데 EBS에 연계된 거냐 연계 안 된 거냐라고 봤을 때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최근 트렌드는 연계가 되는데 연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요거까지는 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계해 주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연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 건 맞지만 EBS에 수록되지 않은 것을 낼 가능성이 높다. 예,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저기 고전시를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파트를 좀 살펴볼게요. 네, 네 번째는 한 요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고전소설 파트인데 고전소설은 수능에 양대 축이 있었죠. 요것도 일단 첫 번째는 단독 출제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단독 출제를 하게 될 텐데 자, 고전소설은 EBS 연계를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EBS 연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연계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왜?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의 작품을 낼 거야. 그러면 뻔히 알 수 있는 작품이 뭐냐? 저기처럼 네, 고전소설도 네, 출제 분야, 출제 소재, 제재가 있을 텐데 출제 제재에서 일단 영소설이 나왔거든요. 아,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영소설에 너무너무 흠뻑 빠져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영소설 계열이 나오거나 또는 네, 가정 내 갈등이죠. 가정 내 갈등을 다룬 이 소설, 뭐 사시남정기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네, 최척전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예, 가정 내 소설인데 이 가정 내 소설은 어떤 가족 간의 갈등 관계도 있지만 애정 관계도 물려 있어요. 예, 애정 관계도 물려 있고. 그 다음 굳이 또 출제 제재를 하나 또 고전 소설에서 내자면 뭡니까? 판소리기 소설이 또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가정 내 소설일 것 같지만 네, 따라올 때 네, 판소리기 소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올해도 물론 영소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은데 판소리기 소설도 예, 주의하자. 올해 내도 이상하지 않은 순번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판소리기 소설은 우리 그 본문에서 보면 EBS 교재에서 보면 뭐가 있다? 네, 흥부전이 있고요. 흥부전이 있고 그다음에 네, 춘향전이 있어요. 흥부전, 네, 춘향전 요거 관련된 거를 좀 조심하자. 문제되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도 크게 욕먹지 않을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나오면 예, 사용 설명서에는 뒤에 추가적인 개념도 반드시 봐두세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능에서 나옴직한 소스들이 거기에 널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예전 같은 경우는 EBS 개념학습 부분에 그 날개 칸에 있는 개념이 출제가 되거나 요즘 이제 사용 설명을 쓰니까 사용 설명서의 뒤에 추가적인 정보 있는 거에서 거기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출제를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EBS 교재 충실히 한 거 플러스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그 배경 지식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 판소리기 소설이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까지 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문학에서는요. 네, 문학에서는 일부 현대소설 같은 작품을 제외한 네, 출제 원칙이 있죠. 일단 네, 첫 번째는 네, 문학에서는 학생들이 푸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교훈적이거나 네, 교훈적인 주제의식이죠. 주제의식인데 이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선량한 마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아마 그죠? 네,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네,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고난 극복이 있죠.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거 옛날 캔디라는 그 뭐죠? 만화 영화의 노래였는데 고난 극복 과정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교훈적인 주제의식으로 낼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일단 네, 시 부분에서는요.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네, 첫 번째는 네, 이 작품이죠. 작품과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죠. 네, 장르적인 특징과 관련을 해서 묻는 건데 예를 들면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네, 요런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어떤 시열을 해석한다든가 억구를 해석한다든가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추론할 때 이런 내용들이 섞여 들어갈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내 시어의 의미는 100% 나올 거고요. 시의 의미.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옆으로 좀 쓸까요? 이것과 비슷한 범주에 있는 것이 네, 표현과 어떤 구성상의 특징도 당연히 물어보겠죠. 윗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 내게 될 거예요. 시의 의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기가 주어집니다. 보기가 주어지는데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보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가 좋죠. 그래서 보기 유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자. 작품의 판단 기준이자 읽는 기준이 돼야 될 거예요. 보기 유형이 나올 거고 다음 네 번째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이해하고 감상, 외재적 감상, 내재적 감상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추론하는 내용이 한 문제에서 많은 두 문제 사이가 출제가 될 겁니다. 5가지 정도가 일단 시에서 물어봐지는 유형으로 아마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산문이라고 할까요? 네, 그냥 소설이라고 하죠. 예, 희곡과 수필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소설에 대해서는 네, 서술상의 특징이죠. 서술상 또는 어떤 서술과 문체상의 특징을 묻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 그 유형이에요. 네, 요게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인물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 물어봐질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상황에 관련돼서 뭐 위기 또는 절정 부분이 대부분 나오게 되죠. 위기 절정과 관련된 갈등이 나오겠죠. 네, 갈등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거를 읽은 독자라든가 독자의 어떤 감상이라든가 의견 또는 의문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해 유형과 추론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소설은 4개 기준으로 좀 판단하면 되고 블록 듀오가 들어가거나 밑줄 A, B, C, D가 들어가서 다섯 번째는 어휘적인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어휘적인 문제가 나올 텐데 어휘적인 문제 가장 대표 주자는 뭐다? 한자 성어죠. 한 문제 정도는 한자 성어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고전이냐 현대이냐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한자 성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일단 시와 소설로 좀 체크했고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특징과 소재의 특징, 그 다음에 어휘에 어떤 의미와 교훈적인 것을 주는가 한 3문제 정도 짐작할 수가 있고 희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희곡의 인물의 특징, 그 다음에 주제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대사의 의미, 그 다음에 연출자의 의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 문제 쭉 정해져 있잖아요. 좀 지나면 10월 마지막이나 11월 초가 좀 지나면 이런 순서대로 문제 나옵니다. 45문제 예상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상 배치를 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작품을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물으면 얘는 이거고 이거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에서 좀 한번 체크를 했고 잠시 뒤에 이제 현대문학, 고전문학 개별 작품에 대한 요 자료 준비한 걸로 문제와 작가 중요도 표시를 들어가겠습니다.